2023년 1월 14일 오후 비가 막 그친 뒤였다. 수십 년간 태백산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온 박 영감은 여느 때처럼 양치식물 덤불 사이에 좁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이 숲의 모든 나무와 돌멩이 하나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13명의 어린 소녀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 생명 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몸은 이슬과 흙으로 축축했고 얼굴은 긴 잠에 빠진 듯 창백했다. 옷은 단정했으며 상처나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저항한 흔적조차 없었다. 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손전등을 비췄다. 몇몇 희생자들의 눈은 아직 감기지 않은 채였다. 빗물이 고인 눈동자는 수정처럼 반짝였지만 더 이상 생명은 깃들어 있지 않았다. 시신들은 차갑고 고요했다. 마치 숲이 그들의 영혼을 삼켜버린 듯했다. 세상에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평화롭던 화암리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는 희생자를 데려가는 숲의 악령, 산신령의 저주에 대해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폐금광터의 저주와 연관지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외출을 금지했고 숲으로 가는 길은 공포에 질린 주민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날 밤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강원지방경찰청 지원팀이 도착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임시 텐트가 세워졌으며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들고 이슬비 속에서 현장을 샅샅이 뒤졌다. 주민들은 멀리서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지켜볼 뿐이었다. 수사를 지휘하는 베테랑 강지혁 경정은 빗속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질퍽한 땅을 샅샅이 훑었다. 보통 살인사건 현장에는 저항의 흔적, 꺾인 나무십, 흩어진 잔가지, 핏자국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곳의 13구의 시신은 너무나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비극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요했다. 그의 곁에서 법의학 수사관 윤서아 경위가 침착하게 초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자 중 한 명의 팔을 잡고 피부를 누른 뒤 생기 없는 눈에 손전등 빛을 비췄다. 사망 시각은 8시간 이내. 외상은 없지만 동공이 확장되어 있어요. 체내에 어떤 물질이 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희생자들의 입에서는 마취제 같은 희미한 냄새가 났다. 강경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죽음이 아님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1월 15일 경찰이 정보 통제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이미 정선군을 넘어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현장을 몰래 엿본 주민들이 찍은 흐릿한 사진들이 SNS를 통해 유포되었다. 태백산에서 의문사한 13명 소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휴대폰 화면을 가득 메웠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저 멀리서라도 보기 위해 화암리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방해하는 인파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임시지휘본부에서 강경정은 팀을 소집했다. 뜬 소문에 휘둘려선 안 돼.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배후에 사람이 있고 우린 그놈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팀원들이 입을 다물었다. 현장 감식팀장 최민준 경감이 초기 결과를 보고했다. 적외선 카메라로 대형 차량의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1톤 트럭 종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이들을 차로 싣고 들어온 겁니다. 강경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소녀들이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희생자들의 개인 소지품은 현장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휴대폰도, 가방도, 지갑도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다. 유일한 단서는 희생자들의 신발에 묻은 진흙뿐이었다. 젓갈색 빛깔에 그 진흙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오래된 길, 폐쇄된 지 오래된 옛 금광길에서 온 것처럼 보였다. 지휘본부 책상 위에 펼쳐진 태백산 일대 대형 지도에는 그 길이 실제로 화암리 국도와 시신 발견 장소를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신들이 부검을 위해 정선 군립병원으로 이송된 후 강경정은 핵심 증인 한 명을 찾아갔다. 태백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다. 그는 초조하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제가 봤어요. 10대 명 되는 어린 학생들이었죠. 여기서 컵라면이랑 음료수를 사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러고는 작은 길로 걸어 들어갔는데
은색 1톤 트럭 한 대가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서 있더군요.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 차가 천천히 아이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강경정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처음부터 낯선 자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다른 제보도 들어왔다. 한 고랭지 채소 농부가 사건 전날 오후 숲으로 들어가는 대형 차량 소리를 들었지만 감히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젊은이는 몇몇 소녀들이 DSLR 카메라를 들고 길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정보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희생자들을 숲으로 유인했고 그들이 저항 한 번 없이 동시에 사망한 방식은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밤은 깊어지고 희미한 불빛의 지휘본부에서 강경정은 홀로 앉아 지도를 응시했다. 그는 김 사장의 가게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선을 그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폐금광 길이었다. 왜 이 13명의 소녀들은 그 길을 택했을까? 아니면 강요당한 것일까? 그는 생각했다. 이 사건이 곧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은 저 어두운 숲 너머에 있었고 숲이 다시 입을 굳게 닫기 전에 그것을 파헤치는 것은 그들의 임무였다. 발견 후 이틀째 비는 여전히 태백산의 경사면을 적시고 있었다. 정선 군립병원에서는 법의학팀이 계속해서 작업에 몰두했고 화암리 근처 임시지휘본부에서는 강경정이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현장 수색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질퍽한 땅에서 한 경찰관이 잡고 검은 갈색 물체를 발견했다. 거의 진흙에 덮여 있었다. 깨끗이 닦아보니 보호 케이스 없이 카메라에서 강제로 뽑힌 듯한 64GB 용량의 SD 카드였다. 카드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로 보내졌다. 몇 시간의 복구 과정 끝에 컴퓨터 화면에 수십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지휘본부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였다. 사진들은 소녀들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었다. 작은 계곡가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렌즈를 보며 웃는 모습, 비에 젖은 높은 나무들을 찍는 모습도 있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경찰관들은 침묵했다. 희생자들의 미소는 마치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러나 그 명랑함은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다. 오후 3시 47분에 찍힌 사진이었다. 13명의 소녀들이 큰 나무 앞에서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일부는 손으로 VV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들 뒤편으로 한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옷에 검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다. 손에는 불분명한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뒷부분 확대해봐. 강경정이 명령했다. 기술자가 이미지를 확대했다. 흐릿했지만 그 남자의 자세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분명했다. 어깨는 떡 벌어졌고 몸은 앞으로 기울인 채 마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했다. 모두가 소름이 돋았다. 윤서와 경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저 남자가 아이들 뒤에 있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그는 저 남자가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라고 확신했다. 한편 초기 부검 결과가 들어왔다. 13명의 희생자 대부분에게서 고농도의 케타민과 자일라진 성분이 검출되었다. 11명은 입이나 호흡기를 통해, 나머지 2명은 팔에 미세한 주사 자국이 있었다. 그 설명은 모든 것을 납득시켰다. 희생자들은 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입니다. 강경정이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지휘본부 밖에서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첫날에는 흐릿한 사진 몇 장만 돌았지만 이틀째에는 중앙 언론사들이 방송 카메라를 들고 도착했다. 인터넷에서는 태백산 13명소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사입이 종교의식이다, 숲의 저주다, 심지어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등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러나 언론의 소란 뒤에는 더 비통한 얼굴들이 있었다. 중년 여성인 박선영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울에서 왔다. 그녀는 이틀 전부터 딸 지민이와 연락이 끊겼다. 경찰이 보여준 SD카드 속 사진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오열했다. 제 딸이에요. 우리 지민이.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휘본부의 침묵을 깨뜨렸고 몇몇 경찰관들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의 증언도 수사 방향을 더욱 구체화했다. 박 기사라는 이름의 화물차 운전자는 사건 당일 오후 길가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와 함께 있는 열댓 명의 소녀들을 봤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은 웃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말이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냥 일행인 줄 알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증인인 고랭지 채소 농부는 다른 증언을 했다. 그는 일행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시경 숲길로 들어가는 대형 엔진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안개를 뚫고 비치는 불빛을 보았고 그 후 고요해졌다고 했다. 저는 그냥 등산객들인 줄 알고 가까이 안 갔습니다. 이 서로 다른 증언들은 오히려 퍼즐을 맞춰주었다. 박 기사는 희생자들이 의문의 남자와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았고 농부는 그들이 같은 길로 들어가는 차량 소리를 들었다. 강 경정은 결론을 내렸다. 은색 1톤 트럭이 처음부터 그들을 따라왔고 숲으로 들어갔다. 사진 속 검은 옷의 남자는 그 트럭의 운전자이거나 동승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확인을 위해 팀은 도로변의 모든 CCTV 기록을 검토했다. 한 구형 CCTV에서 오후 1시 12분경 소녀들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는 은색 1톤 트럭이 명확하게 포착되었다. 그 차는 이후 숲으로 향하는 작은 길로 함께 방향을 틀었다. 번호판은 진흙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차량의 형태는 현장의 타이어 자국과 일치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들이 마지막 사진에서 웃고 있던 시간부터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2시간뿐입니다. 강 경정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거대한 비극이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날 밤 마지막 사진은 여전히 지휘본부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었다. 소녀들의 미소는 화면 속에서 얼어붙었고 그들 뒤에 검은 남자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강 경정은 사진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두운 형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저 남자가 누구든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라진 13명의 젊은 생명이 숲의 침묵 속에 묻히게 둘 수는 없었다. 발견 후 사흘째 정선 군립병원은 북새통을 이뤘다. 병원 복도는 경찰,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온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정보를 캐내려는 기자들로 가득했다. 시신 안치실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가 붙은 13개의 시신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포르말린 냄새와 장마철의 습한 공기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강 경정은 안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임무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확실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한 명씩 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신원 확인 절차는 가장 확실한 경우부터 시작되었다. 이민수라는 젊은 남성은 아직 동생이 입고 있던 옷과 손목의 작은 팔찌를 통해 동생 서연이를 알아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 동생입니다. 안치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억눌린 울음소리만 들렸다. 서울에서 난 아버지는 딸 지민이를 얼굴뿐만 아니라 미리 보내온 개인 치과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법의학팀은 치과 기록과 희생자의 턱 상태를 비교했고 결과는 일치했다. 그 과정은 과학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신원이 빨리 확인되지는 않았다. 몇몇 가족은 지문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DNA 대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도에서 온 한 어머니는 현장에서 수습된 딸의 하얀 운동화를 붙들고 울었다. 이게 우리 딸 신발인 건 알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증거를 원해요. 경찰은 과학적 검증이 실수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오후까지 1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지민, 서연, 수진, 민지, 예린, 가은, 하윤, 그리고 내부적으로 즉시 발표될 4명의 이름. 나머지 2명의 희생자는 가족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신 안치실 밖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일부는 소식을 기다리며 기도했다. 춘천에서 온 한 할머니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손녀가 싸늘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저 떨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낮은 흐느낌, 어제만 해도 놀러 간다고 인사했는데 그 말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 속에서도 수사는 계속되었다. 강 경정은 최민준 경감과 사이버 수사팀을 불렀다. 희생자들 신원은 파악됐어. 이제 그들의 디지털 흔적을 찾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이 여행을 누가 기획했는지 알아내. 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복구된 희생자들의 휴대폰 데이터에서 장마철 출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발견되었다. 그 방은 사건 2주 전에 만들어졌고 멤버는 대부분 희생자들이었다. 방장은 라이언 21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라이언 21이 여행을 기획하고 경로를 안내하고 심지어 태백산의 사진 촬영 장소까지 추천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길이 더 한적하고 사진 찍기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채팅 내용을 읽으며 말했다. 라이언 21이 그룹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시간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40분, 희생자들의 마지막 사진이 찍힌 지 약 30분 후였다. 그 후 그의 계정은 미스터리하게 그룹을 나가고 사라졌다. IP 주소 추적해 강경정이 명령했다. 사이버팀은 즉시 디지털 흔적을 쫓았다. 초기 결과는 그 계정이 국내 번호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가상 번호를 사용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 깊이 추적하자 사건 발생 사흘 전 정선군 내의 한 작은 PC방에서 로그인한 활동이 포착되었다. 강경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게 시작점이다. 라이언 21이 누구든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 밖에서는 언론이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희생자들이 특정 종교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이 있습니까? 강경정은 짧게 답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희생자들이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화합리지휘본부는 다시 회의로 가득 찼다. 희생자들의 마지막 사진은 여전히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의문의 남자의 어두운 그림자 뒤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대부분 희생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더욱 현실이 되었다. 13명의 젊은 생명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이름과 얼굴, 그리고 정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강경정은 화이트보드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우리는 희생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다음은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야 한다. 발견 후 나흘째 정선군의 임시지휘본부는 점점 더 붐볐다. 화이트보드는 시간대별 정리, 숲길 지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진들로 가득했다. 강경정은 방 중앙에 서서 여전히 흩어져 있는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려는 듯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다. 사이버 수사팀이 새로운 발견을 보고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여행을 기획한 라이언 21이라는 닉네임의 카카오톡 계정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번호는 가상이었지만 사건 사흘 전 정선읍의 한 PC방에서 로그인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었다. PC방 CCTV 영상에는 검은 재킷과 모자를 쓴 키 크고 덩치 큰 남자가 포착되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체형은 희생자들의 마지막 사진 속 그림자와 비슷했다. 흐릿했지만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 지갑이 열리면서 지역 농협조합원증이 언뜻 보였다. 강경정에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인상착의에 맞는 모든 농협조합원을 찾아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교통팀도 중요한 보고를 가져왔다. 국도변 CCTV에서 오후 1시 12분경 희생자 일행을 뒤따르는 은색 1톤 트럭이 포착되었다. 약 3시간 후 다른 카메라에는 같은 차가 숲으로 향하는 작은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이후 차가 다시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탈출에 사용된 숨겨진 길이 있다는 뜻이군. 강경정이 결론 내렸다. 확인을 위해 팀은 다시 드론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다. 그들은 고랭지 채소밭 지역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의 갈림길을 발견했다. 진흙탕탕에 큰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폭우가 거의 지워버렸지만 남은 바퀴 자국은 방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강경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차가 분명 이 길로 지나갔어. 소유주가 누군지 찾아내. 주민들의 증언이 의혹을 더욱 굳혔다. 한 길가간이 주유소 주인은 사건. 전날 은색 1톤 트럭이 멈춰 기름을 샀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컸으며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이 단순한 증언은 의문의 남자에 대한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국립병원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계속해서 답을 기다렸다. 몇몇 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강경정에게 다가왔다. 경정님,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죽었을 리가 없습니다. 제발 범인을 잡아주세요. 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경정은 그들을 깊이 응시한 후 나지막이 대답했다. 약속드립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지휘본부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다. 모든 발견 사항이 보고되었다. 화이트보드의 붉은 선이 세 가지 주요 지점, 즉 라이언 21의 단톡방, 은색 1톤 트럭, 그리고 마지막 사진 속 남자의 형체를 연결했다. 윤서와 경위는 최신 법의학 결과를 덧붙였다. 현장 근처 플라스틱병에서 발견된 희미한 지문이었다. 초기 결과는 그 지문이 희생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것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지문은 아직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다. 사이버 수사관은 라이언 21 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밝혀냈다. 계정은 오후 4시 40분, 희생자들의 마지막 사진이 찍힌 지 약 30분 후에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었다. 그 후 계정은 사라졌다. IP 주소 추적 결과 정선읍의 한 원룸텔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은 즉시 출동했다. 그곳은 몇몇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는 평범한 원룸텔이었다. 주인은 키 큰 남자가 일주일간 머물다가 이틀 전 흔적도 없이 떠났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방에서 팀은 인스턴트 음식 포장지, 담배꽁초, 그리고 화합리 14.01, 13명, 금광길이라고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강 경정은 그 종이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 작은 증거가 모든 것이 계획되었음을 증명한다. 우연은 없어. 날짜, 희생자 수, 그리고 경로까지 준비한 놈이 있어. 그날 밤 회의는 중요한 결정으로 끝났다. 강 경정은 이제 최우선 과제는 은색 1톤 트럭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이 발견되면 소유자의 신원이 드러날 것이고 라이언 21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물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이었다. 지휘본부 밖에는 밤안개가 내려앉아 마을길을 덮었다. 벌레 소리와 숲의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다. 강 경정은 오랫동안 서서 수사 상황판을 응시했다. 그가 그은 붉은 선은 마치 진실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저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오래 숨지 못할 것이다. 발견 후 닷새째, 13구의 시신이 발견된 지 닷새째. 정선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화합리로 가는 길은 기자들과 사건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는 주민들로 가득했다. 경찰은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임시 지휘본부 안에서 강 경정은 팀을 소집했다. 아침부터 오늘의 초점은 단 하나, 계속해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은색 1톤 트럭을 찾는 것이었다. 교통팀은 수십 개의 영상을 샅샅이 뒤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차량의 이동 패턴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은색 트럭은 낮에 희생자 일행을 따라갔고 오후에는 금광길로 들어섰으며 밤에는 고랭지 채소밭 지역에서 포착된 후 사라졌다. 번호판은 진흙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깨진 후미 등이 특징이었다. 차는 주도로가 아니라 옆길을 통해 숲을 빠져나갔군. 강 경정이 결론 내렸다. 수색은 정비소, 주유소, 경비초소로 확대되었다. 그날 오후 합동팀은 서로를 보완하는 두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한간이 주유소 주인이 은색 1톤 트럭 운전자를 위해 기름통을 채워준 것을 기억했다. 운전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으며 말이 없었다. 며칠 후 한 작은 정비소 주인은 비슷한 차가 와서 후미 등을 수리했다고 말했다. 정비 기록에는 주소 없이 김철수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다. 강 경정은 두 증언을 합쳤다. 키 큰 남자, 깨진 후미 등, 이름은 김철수, 주민등록 데이터와 대조해 봐야 해. 신원 확인팀은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결과는 한 명으로 좁혀졌다. 김철수, 34세, 전직 화물차 운전사. 그는 5년 전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가석방되었다. 그 이후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과묵하지만 쉽게 화를 내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날 오후 팀은 즉시 정선읍에 있는 김철수의 월세집으로 출동했다. 소박한 집은 비어 있었지만 방금 떠난 흔적이 분명했다. 부엌에는 더러운 그릇이 있었고 잿더리에는 담배가 남아 있었으며 의자에는 검은 재킷이 걸려 있었다. 마당 흙에는 대형 차량의 바퀴 자국이 남아 도로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방을 수색하던 중 수사관들은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경로, 숫자, 날짜가 휘갈겨 쓰여 있었고 14.01 북쪽 경로, 13개의 별이라는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다. 강 경정은 그 페이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희생자들을 별이라고 표시했어. 이놈은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야. 계획한 놈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의학 보고서가 도착했다. 현장에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희미한 지문이 김철수의 주민등록 기록과 일치했다.
윤서와 경위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 결과를 전달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철수는 희생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수배 명단에 올렸다. 김철수의 사진이 정선, 춘천, 서울의 경찰서에 배포되었다. 터미널, 기차역, 지방국도까지 경계가 강화되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입수하고 즉시 보도했고 김철수라는 이름은 전국적인 헤드라인이 되었다. 대중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희생자 가족들은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지휘본부를 찾아와 범인을 조속히 체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울음과 외침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강경정은 그들 가운데 서서 진정시키려 애썼다. 저희는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 믿어주십시오. 그날 밤 정보팀은 은색 1톤 트럭이 동해안 쪽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목격되었다고 보고했다. 3대의 경찰차가 출동했다. 길은 어둡고 안개가 자욱했으며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해변 근처의 낡은 창고로 향하는 바퀴 자국을 보았다. 강경정은 팀에게 조용히 움직이라고 신호했다. 창고는 비어 있었고 자루와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만 가득했다. 구석에는 빈 기름통과 새로운 담배꽁초가 있었다. 모든 흔적은 김철수가 방금 그곳을 떠났음을 보여주었다. 차도 없었다. 실망스러웠지만 수사관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바닥에서 선불폰 유심카드 포장지와 하루된 패스트푸드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이 작은 증거는 김철수가 아직 강원도 근처에 있으며 멀리 가지 않고 단지 장소를 옮기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지휘본부 분위기는 다시 분주해졌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라이언 21 단톡방, 은색 1톤 트럭, 그리고 김철수의 신원을 연결하는 붉은 선이 그어진 디지털 지도가 표시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단톡방에서의 소통 방식을 보면 김철수 같은 거친 운전사가 그렇게 부드럽고 친근하게 희생자들과 대화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강경정은 디지털 지도를 응시하며 말했다. 김철수가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단순한 도망자 한 명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비해야 한다. 사건 발생 6일째. 춘천의 아침 안개는 평소보다 더 짙게 내려앉아 숲으로 향하는 길을 더욱 고요하고 무겁게 만들었다. 임시지휘본부에서 강경정은 은색 1톤 트럭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프로젝터 스크린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철수가 주요 수배자인 것은 맞지만 라이언 21 단톡방의 소통 방식은 그 혼자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이버 수사팀이 즉시 최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화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라이언 21 계정에 접속한 기기가 2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는 구형 안드로이드 폰으로 위치는 정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신 아이폰으로 위치는 서울이었다. 이 사실에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한 수사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그 계정을 관리한 손이 하나 이상이라는 뜻이군요. 강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철수는 실행범일 뿐 주모자는 아닐 수 있다. 토론이 한창일 때 현장 보고가 들어왔다. 춘천의 한 원룸이 은신처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합동팀은 조용한 전략으로 현장을 포위했다. 그러나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방은 비어 있었다. 접이식 매트리스, 음식 포장지, 그리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뿐이었다. 그들은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물건이 남아있었다. 키보드 일부가 불에 탄 것처럼 보이는 노트북 한 대였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몇 시간이 걸려 마침내 일부 파일이 복구되었다. 화면에 별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를 열자 10대 소녀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SNS 계정 목록, 이메일 주소, 그리고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힌 작은 메모도 있었다. 몇몇 이름은 희생자들과 일치했지만 다른 이름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회의실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경찰관들이 서로 논쟁했다. 이건 타겟 목록입니다. 윤서와 경위가 말했다. 하지만 누가 이 목록을 만들었을까요? 김철수가 이렇게까지 기술을 다룰 리가 없습니다. 최민준 경감이 반박했다. 강경정은 책상을 쳤다. 논쟁은 그만둬. 분명한 건 배후에 훨씬 더 영리한 놈이 있다는 거야. 우린 그놈을 설계자라고 부르자. 얼마 후 새로운 증인이 지휘본부로 찾아왔다. 춘천시장의 한 커피 노점상이었다. 그는 김철수가 안경을 쓴 말은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항상 휴대폰을 보며 속삭였어요. 덩치 큰 남자는 말이 거의 없었고 안경 쓴 남자가 더 적극적이었죠. 그 묘사는 모두를 진지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중앙 언론은 거의 매시간 뉴스를 내보내며 경찰이 마치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지휘본부를 찾아왔다. 일부는 화를 냈고 일부는 울었다.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그놈들이 아직 돌아다니고 있다면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겠습니까? 강경정은 결의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검사 중이던 노트북에서 중요한 단서가 다시 나왔다. 희생자들의 단톡방과는 다른 내부 대화 내용이 담긴 텍스트 파일 하나였다. 그 내용은 오리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부터 온 지시사항이었다. 문체는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마치 김철수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했다. 그들이 경로를 벗어나게 두지 마. 1월 14일을 기억해. 13개의 별을 기억해. 강경정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놈이다. 설계자. 코드네임은 오리온이다. 한편 정보팀은 은색 1톤 트럭이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를 지나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팀은 즉시 추격에 나섰다.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는 안개를 뚫고 질주했다. 그들이 급커브길에서 트럭을 몰아붙이는데 성공했을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차량은 비어 있었다. 수원 지역에 X 표시가 된 낡은 지도 한 장만 놓여 있었다. 김철수가 속이기 위해 일부러 차를 버린 것이었다. 좌절했지만 그 추격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수원이 그들이 가야 할 다음 지점이 되었다. 지휘본부 프로젝터 스크린의 붉은 선은 이제 정선, 춘천, 수원을 잇는 갈래길을 보여주었다. 강경정은 스크린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김철수는 그림자일 뿐이다.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설계자. 이놈을 우리가 쫓아야 한다. 그리고 믿어라.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놈들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사건 발생 7일째.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임시 지휘본부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프로젝터 스크린의 디지털 지도는 이제 동쪽, 정확히 수원 방향으로 갈라지는 붉은 선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경정은 단호한 어조로 아침 회의를 시작했다. 1톤 트럭의 흔적은 놓쳤지만 남겨진 지도가 우연일 리 없다. 수원이 다음 목표다. 함정일 수도, 해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정보팀은 수원이 여러 개의 낡은 폐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장소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민들의 활동이 없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창고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누군가 그곳을 차지했다고 의심하지만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설명했다. 강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섣불리 움직여선 안 돼. 소규모 팀을 구성해서 안전거리에서 감시해. 한편 사이버 수사팀은 오리온 계정 추적을 계속했다. 분석 결과 서울 동부의 여러 PC방에서 인터넷 활동이 포착되었다. 한 PC방의 CCTV 영상에는 회색 후드티를 입은 안경 쓴 말은 남자가 밤늦게까지 바쁘게 타자를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춘천시장 커피 노점상의 묘사와 일치했다. 최민준 경감이 덧붙였다. 이 사람은 단순한 인터넷 사용자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고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가 바로 오리온입니다. 신원은 더욱 명확해졌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춘천에서 발견된 불탄 노트북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여는 데 성공했다. 그 파일에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이현우라는 이름의 계좌에서 멈췄다. 29세, 해킹 사건으로 퇴학당한 전직 정보보호학과 학생이었다. 주민등록 데이터의 사진은 PC방 CCTV 속 남자와 일치했다. 강경정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리온의 본명은 이현우다. 그날 오후 소규모 팀이 수원으로 이동했다. 어젯밤 비로 미끄러운 흙길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낡은 창고로 향하는 대형 차량의 바퀴 자국을 발견했다. 문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강경정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여기 있었어. 서두르지 말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자. 그날 밤 팀은 어두운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와 빛을 기록하며 멀리서 감시할 뿐이었다. 정선 지휘본부에서는 대중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언론은 거의 매시간 뉴스를 내보냈고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지휘본부를 찾아왔다. 일부는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강경정은 잠시 밖으로 나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관련자가 체포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니 믿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팀은 창고로 진입하기로 결정했다. 옅은 안개가 여전히 주변 들판을 감싸고 있었다. 철문이 부서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벽에 반사되었다. 그러나 창고는 이미 비어 있었다. 안에는 조립식 컴퓨터가 놓인 책상, 흩어진 케이블, 그리고 숫자와 기호로 가득한 화이트보드뿐이었다.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방구석에 있던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다. 가방 안에는 얼굴은 다르지만 모두 현우라는 같은 성을 사용하는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또한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저가형 휴대폰도 있었다. 다음 단계, 즉시 시작. 최민준 경감은 속삭였다. 이건 명백히 김철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오리온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며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안경 쓴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똑똑하군. 이 장소를 찾아내다니.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늦었어. 김철수는 졸에 불과해. 내가 게임을 조종하고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가 정선에서 본 건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화면이 꺼지면서 방 안에는 얼어붙은 긴장감만 남았다. 윤서와 경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를 완전히 도발하고 있군요. 강경정은 기호로 가득한 화이트보드에 다가갔다. 그의 눈은 빠르게 훑었다. 그는 그 낙서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암호라는 것을 알았다. 오리온은 우리가 그가 만든 게임에 참여하길 원해. 하지만 우린 우리만의 규칙으로 반격할 거야. 창고 밖에서 팀은 새로운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인천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땅은 아직 젖어 있었고 자국은 차량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지나갔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강경정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인천으로 이동한다. 그놈에게 사라질 기회를 주지 마. 그러나 강경정은 마음속으로 게임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리온은 더 이상 화면 뒤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계획하고 심지어 경찰 앞에서 대담하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흔적은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더 붐비고 숨을 가능성이 가득한 도시. 추격은 이제 막 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사건 발생 8일째. 인천의 공기는 덥고 후텁지근했다. 도로는 먼지로 가득했고 대형 차량들의 소음이 분위기를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정선에서 온 수사팀에게 이 환경은 큰 도전이었다. 수원에서 온 타이어 자국은 인천 외곽의 공업단지로 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숙소와 낡은 창고들이 질비한 곳이었다. 강경정은 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지휘본부에서 짧은 회의를 열었다. 오리온은 수원에 메시지를 남겼어. 우리가 쫓아올 거라고 확신한 거야.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계산 안에 있다는 뜻이지. 방심하지 마. 그의 깊은 목소리에 모든 경찰관들이 진지하게 침묵했다. 정보팀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이 이현우와 닮은 안경 쓴 말은 남자가 자주 사용했다는 정보를 보고했다. 주변 주민들은 그 집이 낮에는 항상 조용하지만 새벽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몇 번은 덩치 큰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하룻밤 묵고 가기도 했다고 했다. 강경정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게 김철수일 가능성이 크군. 우리의 추측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어. 그날 밤 팀은 조용히 잠복 수사를 벌였다. 멀리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집을 드나드는 것이 보였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김철수의 특징과 일치했다. 다른 한 명은 안경을 쓴 마른 체형으로 걸음이 빠르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 배낭을 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사 가려는 것 같습니다. 최민준 경감이 무전으로 속삭였다. 강경정은 대답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들이 안심하게 둬. 한편 정선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계속해서 소식을 기다렸다. 한 어머니가 딸의 일기장을 들고 지휘본부를 찾아왔다. 그 안에는 H라는 사람과 SNS를 통해 자주 연락했다는 고민이 적혀 있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약속했다고 했다. 그 기록에 모든 경찰관들이 침묵했다. H라는 이니셜은 이현우, 흉구의 연관성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윤서와 경희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들은 비극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희생자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새벽녘 강경정의 팀이 마침내 움직였다. 오피스텔 문이 부서지며 나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방은 거의 비어 있었다. 얇은 매트리스 2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나무 책상 위에는 불의 탄 종이 재가 가득했다.
그 위에는 불에 탄 문서 일부가 남아 있었다. 전화번호 목록과 이메일 주소 조각이었다. 방구석에서 그들은 먼지 쌓인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모두가 놀랐다. 수십 개의 새 유심카드, 배터리가 나간 저가형 휴대폰 여러 대, 그리고 서울과 대전을 포함한 대도시에 붉은 X 표시가 된 대한민국 지도가 들어있었다. 강경정은 굳은 얼굴로 지도를 응시했다. 그들은 정선에서 멈추지 않았어.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분석할 틈도 없이 한이웃 씨 불안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약 1시간 전 두 남자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덩치가 컸고 다른 한 명은 안경을 썼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큰 길로 가버렸어요. 그 증언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경찰이 단 한 발짝 뒤처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윤서와 경위는 불에 탄 문서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이 번호들을 추적할 수 있다면 그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최민준 경감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 지도는 명백히 다음 도시를 표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해 실망했지만 남겨진 증거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열어주었다. 오리온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타겟을 둔 계획적인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발견 소식은 즉시 퍼져나갔다. 언론은 오리온을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위험한 설계자라고 집중 조명했다. 대중은 더욱 불안해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한 희생자의 가족에게서 나왔다. 한 오빠가 1년 전 온라인에서 이현우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을 IT 전공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말을 잘하고 친절했죠. 제 동생도 희생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고백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더했다. 오리온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인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재적 희생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덫을 놓을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온 것이었다. 그날 밤 인천임시지휘본부에서 강경정은 윤서와 최민준 경감과 함께 X 표시로 가득한 지도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만의 고뇌가 아니라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인천에만 집중하면 그들은 이미 서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최민준 경감이 말했다. 하지만 팀을 나누면 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윤서와 경감이 반박했다. 강경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광역 합동팀을 구성해야 한다. 내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한다. 오리온이 더 이상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두지 않겠다. 인천은 단지 경유지에 불과했다. 새로운 흔적은 서울을 가리켰고 모두가 대도시가 더 큰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추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사건 발생 9일째, 서울은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로 그들을 맞았다. 도심의 거리는 관광객과 대학생들로 가득했다. 그 소란 뒤에서 경찰이 위험한 설계자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임시지휘본부가 차려진 경찰서에서 강경정은 벽에 걸린 대형 지도를 응시했다. 인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지도에 표시된 서울의 붉은 원이 이제 관심의 중심이었다. 만약 다음 타겟이 정말 여기 있다면 우리에겐 시간이 거의 없어. 늦어서는 안 돼. 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전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민준 경감은 디지털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은 명백히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어요. 그의 통신 패턴을 해독할 수 있다면 다음 행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윤서와 경위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컴퓨터에만 매달리는 동안 희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장으로 나가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을 수색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몇몇 팀원들이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봤다. 강경정은 재빨리 중재했다. 동시에 진행한다. 최경감은 디지털 추적을 계속하고 윤경위는 현장팀을 이끌어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돼. 그날 오후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홍대 지역의 한 택시기사가 이현우, 김철수와 인상차기가 비슷한 두 남자가 한 소박한 고시원 앞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서둘러 걸어갔다고 했다. 그 증언에 윤서와 경위는 즉시 팀을 이끌고 그 고시원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2층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의 그림자가 오가는 것이 보였다. 디지털 지휘본부에서는 최민준 경감이 의심스러운 신호를 포착했다. 인천에서 발견된 유심카드 중 하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이다.
신호는 강남 인근에서 감지되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최 경감이 말했다. 그들이 서울에 있고 예비카드 중 하나를 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정보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갑자기 오리온의 계정이 한다쿠의 포럼에 다시 나타났다. 메시지는 짧지만 날카로웠다. 오늘 밤 서울은 시들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 10대 소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 올라왔다. 최 경감은 그 사진을 강경정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일부러 우리를 유인하고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팀은 즉시 나뉘었다. 윤서와 경위는 사진과 일치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고 강경정은 홍대고시원을 계속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서울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변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윤경희는 사진과 일치하는 약 17세의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조사하자 그녀의 가방에서 이름 없는 봉투가 발견되었다. 누가 넣었는지 모를 그 봉투 안에는 너희의 걸음은 이미 늦었다. 서울은 단지 경유지일 뿐 이라고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윤경희는 굳은 턱으로 그 종이를 움켜쥐었다. 그가 정말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어. 동시에 홍대 고시원을 감시하던 팀은 두 남자가 검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검은 세단 트렁크에 가방을 넣고 강변북로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다. 사이렌이 울리고 그날 밤 서울의 교통은 질주하는 타이어 소리에 갈라졌다. 차는 마침내 고속도로 입구에서 멈춰 세워졌다. 모든 팀원들 앞에서 여행 가방이 열렸다. 이전의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빈 미끼가 아니었다.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었다. 일부 파손된 노트북,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 그리고 암호 같은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었다. 최 경감은 일부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 타겟으로 의심되는 SNS 계정 목록이었다. 몇몇 이름은 붉은 잉크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들은 정선 희생자들이었다. 놀랍게도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세 개의 새로운 이름이 있었다. 강경정은 굳은 얼굴로 목록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실질적인 증거를 잡았다. 오리온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야. 너무 큰 흔적을 남겼어. 지휘본부에서 강경정은 모든 팀을 소집했다. 더 이상 고뇌나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부터 전략을 바꾼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를 쫓지 않는다. 우리에겐 타겟 목록이 있다. 우리의 임무는 늦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서울이 이제 우리의 전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질 수 없다. 모든 팀원들이 확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비록 오리온은 여전히 자유로웠지만 정선 비극 이후 처음으로 팀은 우위를 점했다고 느꼈다. 추격은 이제 더 위험하지만 방향이 더 명확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울은 더 이상 관광도시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곳은 지성과 생명을 건 싸움의 장으로 변했다. 오리온은 도전했지만 경찰은 이제 실질적인 행동으로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10일째, 서울은 여전히 흐린 날씨였다. 어두운 구름이 낮게 깔렸고 습한 공기가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들었다. 지휘본부에서는 인천에서 압수한 여행 가방에서 나온 새로운 타겟 목록이 펼쳐져 있을 때 분위기는 고요했다. 대중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 개의 이름이 있었다. 서울의 두 대학생과 대전의 한 직장인이었다. 강경정은 굳은 얼굴로 목록을 응시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만 쫓아서는 안 돼. 이들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윤서와 경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최민준 경감은 손상된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려 했었다. 그날 오후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어왔다. 목록에 있던 이름 중 한 명인 디자인 전공 여대생이 전날 밤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룸메이트는 그녀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윤서와 경위는 즉시 소규모 팀을 이끌고 신촌에 있는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소박한 방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피해자의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나 학교 근처에서 H 만나러 가. 그 글은 오리온이 다시 움직였다는 것을 모두에게 깨닫게 했다. 캠퍼스 주변을 수색했다. 한 카페 직원은 어젯밤 피해자가 안경 쓴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나갔어요. 여학생 얼굴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가 말했다. 몇 분 후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검은 차가 잠시 멈췄고 한 여학생이 차에 탄 뒤 북쪽으로 향했다는 것이었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경찰차는 젖은 도로를 질주했고 사이렌이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마침내 타겟 차량이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멈춰 세워졌다. 차 안에서 피해자는 창백한 얼굴로 발견되었고 손은 플라스틱 타이로 헐겁게 묶여 있었다. 그녀를 호송하던 남자는 이현우나 김철수가 아니었다. 박씨라는 이름의 퀵서비스 기사였다. 그는 단지 돈을 받고 그 여학생을 강남 외곽의 특정 주소로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경정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어느 주소지? 박씨는 떨면서 젖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곳에는 강남 외곽 언덕에 있는 낡은 빌라 주소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해가 질 무렵 팀은 그 장소로 이동했다. 오르막길은 한적했고 양옆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다. 빌라는 낡고 고요해 보였다. 벽 페인트는 벗겨졌고 녹슨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생명의 흔적은 없었고 차가운 바람만 얼굴을 스쳤다. 강경정은 손짓으로 진압을 지시했다. 문이 부서졌다. 범인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안은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흙이 묻은 여성복과 빈 지갑이 든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이전 희생자들의 물건일 터였다. 얼마 후 방구석의 작은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왜곡되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빠르지만 여전히 늦었어. 오늘 한 명은 살렸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쫓을 수 있을까? 서울은 단지 경유지일 뿐.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목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압박감 있는 침묵만 남았다. 윤서와 경희는 발견된 작은 가방을 꽉 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우리를 놀리기 위해 이걸 남겼어. 하지만 이것 역시 명백한 증거야. 강경정은 모두를 진정시켰다. 그는 빌라 벽에 낙서로 가득한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최민준 경감이 빠르게 확인한 후 속삭였다. 이건 좌표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대전의 한 창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팀은 증거물인 옷, 가방, 그리고 좌표 사본을 가지고 나왔다. 박 씨가 데리고 있던 피해자는 이제 안전했고 퀵서비스 기사는 즉시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 그날 밤 서울임시지휘본부에서 강경정은 모든 팀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구했다. 그 말은 우리가 오리온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목록에는 아직 다른 이름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내일 우리는 대전으로 이동한다.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불타올랐다. 처음으로 그들은 그림자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희생자의 물건, 오리온의 녹음된 목소리, 그리고 다음 장소를 가리키는 명확한 좌표라는 실질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서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밤을 마감했다. 오리온은 여전히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제 그 흔적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다음 함정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건 발생 11일째 수사팀은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향했다.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마치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경찰차 안은 조용했다. 모두가 강남 빌라, 오리온의 녹음된 목소리, 그리고 밤새 잠 못 이루게 한 타겟 목록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에 새로운 지휘본부가 차려졌다. 강경정은 짧은 브리핑을 시작했다. 우리가 얻은 좌표는 오래된 항구 지역을 가리킨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오리온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와 있다. 경계해야 한다. 좌표가 가리키는 창고는 낡은 항구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은 컸고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다. 철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파도가 부두를 치는 소리와 갈매기들이 맴도는 소리만 들렸다. 쇠사슬을 끈 차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는 곰팡내와 기름 냄새가 섞여 풍겼다.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더러운 매트리스, 빈 통조림 캔 몇 개, 그리고 진흙 얼룩이 묻은 여성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윤서와 경희는 즉시 장갑을 끼고 그것을 집었다. 이건 새 물건이 아니에요. 아마 이전 희생자 중 한 명의 것일 겁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낡은 휴대용 라디오가 발견되었다. 최민준 경감이 그것을 켜자 왜곡되었지만 분명한 녹음된 목소리가 바로 흘러나왔다. 대전에 온 걸 환영한다. 내 흔적을 아직 잘 따라오고 있군. 하지만 기억해. 한 걸음 늦으면 한 생명이 사라진다. 내가 남긴 신호를 잘 봐. 목소리가 멈추고 기차가 철로 위를 삐걱거리며 달리는 소리와 함께
긴 기적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다. 강경정은 속삭였다. 힌트를 주고 있어. 철로. 라디오 근처에서 그들은 페이지가 접힌 작은 책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3명의 젊은 여성 얼굴 사진이 있었다.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명이었다. 이름은 서울에서 발견된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진들 아래에는 시계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는 시계 그림이 있었다. 침묵이 방을 덮었다. 윤서와 경희는 책을 꽉 쥐었다. 그가 이미 그들을 표시했고 시간은 오늘 밤이야. 그날 밤 팀은 3곳으로 흩어졌다. 대학생의 기숙사, 고등학생의 집,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편의점이었다. 경찰은 잠복 근무를 하며 멀리서 감시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무전으로 보고가 들어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동료는 그녀가 보통 9시에 퇴근하지만 오늘 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마지막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가게를 나와 작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토바이 한 대가 잠시 멈췄고 그 후 카메라 고장으로 영상이 끊겼다. 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골목은 한적했고 가로등은 꺼져 있었다. 땅에서 그들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했다. 신분증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열려 있었고 마치 일부러 놓아둔 것 같았다. 거기서 멀지 않은 낡은 철도 건널목, 울타리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피해자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팔찌와 시계바늘이 10시 5분을 가리키는 시계 그림이 담긴 종이가 있었다. 강경정은 손목 시계를 쳐다봤다. 그가 시간 제한을 줬어. 빨리 생각해야 해. 다시 지휘본부로 돌아왔을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민준 경감은 골목 주변의 다른 CCTV 영상을 분석했다. 한각의 유리창에 비친 모습에서 피해자를 태운 오토바이가 희미하게 보였다. 운전자는 검은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토바이의 방향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철길 쪽을 향하고 있었다. 강경정은 마침내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만 쫓을 수 없어. 그놈을 유인해야 한다. 내일 타겟 중 1명을 미끼로 사용한다. 철저한 감시하에 피해자가 혼자인 것처럼 정보를 퍼뜨리는 거야. 만약 오리온이 정말 감시하고 있다면 그는 올 것이다. 방은 조용해졌고 천천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 계획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고양이와 쥐게임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지휘본부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짠 내음과 파도 소리를 반복해서 실어왔다. 대전은 더 이상 해안 도시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곳은 생명을 건 무대가 되었다. 오리온은 함정을 준비했지만 이제 경찰도 그들만의 덫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12일째 대전의 공기는 덥고 후텁지근했다. 지휘본부에서는 모두가 큰 테이블을 둘러싸고 모였다. 화이트보드에는 3명의 타겟 사진이 붙어 있었다. 강경정은 굳은 턱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오늘 밤 미끼 작전을 실행한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실제 대학생은 안전한 곳에 보호되었고 대신 한 여경이 비슷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로 위장했다. 윤서와 경희 자신도 현장에 나가 근거리에서 지휘했다. 오리온이 감시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낚일 겁니다. 최민준 경감이 피해자의 SNS에 가짜 디지털 흔적을 퍼뜨리며 말했다. 해가 질 무렵 위장한 경찰관이 편안한 걸음으로 기숙사를 나섰다. 그녀의 가방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지휘본부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다. 주변 거리는 야시장 상인들로 아직 붐볐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차량 소음과 섞였다. 팀은 흩어져 있었다. 윤경희는 배달 오토바이 승객으로 위장했고 강경정은 멀지 않은 곳에서 차를 이끌었으며 다른 팀들은 대체 경로를 지켰다. 밤 9시 정각,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길모퉁이에 나타났다. 풀페이스 헬멧을 쓴 운전자는 멈춰서서 조용히 앉아 타겟을 관찰하는 듯했다. 타겟 포착. 최경감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접근했다. 위장 요원은 휴대폰에 몰두하는 척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토바이가 멈추자 운전자는 헬멧 바이저를 살짝 열고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팀의 움직임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갑자기 가로등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몇몇 시민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모두의 주의가 흩어진 틈을 타 운전자는 위장 요원을 거칠게 오토바이 쪽으로 끌었다. 윤경희가 즉시 뛰쳐나왔지만 보도에서 폭죽 터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 옅은 연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흐렸다. 모든 유닛 이동하라.
강경정이 소리쳤다. 검은 오토바이는 여전히 저항하는 위장 요원을 태우고 질주했다. 윤경희는 경찰 오토바이로 추격했다. 그녀의 숨은 가빴다. 추격전은 좁은 골목을 통과하며 벌어졌다. 먼지가 날렸다. 검은 오토바이는 마치 모든 골목길을 아는 듯 민첩하게 피했다. 그가 낡은 철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 경감이 GPS를 통해 지휘본부에서 외쳤다. 정말로 오토바이는 낡은 철길 쪽으로 급회전했다. 자갈이 깔린 흙길이 바퀴를 심하게 흔들었다. 윤경희는 거의 통제력을 잃을 뻔했지만 바짝 붙어 따라갔다. 거리가 10m로 좁혀졌을 때 운전자는 모시던 작은 주머니를 땅에 던졌다. 윤경희의 타이어가 잠시 흔들렸지만 무릎이 심하게 긁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피했다. 철길 끝에서 검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췄다. 운전자는 뛰어내려 위장 요원을 끌어냈다. 막 도착한 차의 헤드라이트 아래 키 크고 빠른 움직임을 가진 실루엣이 뚜렷하게 보였다. 경찰이 포위했다. 그녀를 풀어줘. 강경정이 소리쳤다. 운전자는 나지막이 웃으며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긴장감이 칼날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몇 초가 흐른 후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운전자는 작은 통을 땅에 던졌다. 눈부신 성광이 터지면서 경찰은 눈을 감아야 했다. 시야가 돌아왔을 때 검은 오토바이는 이미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고 위장 요원은 땅에 쓰러져 있었다. 강경정은 즉시 위장 요원의 상태를 확인했다. 충격으로 기절했을 뿐 살아 있었다. 모두가 안도했지만 동시에 좌절했다. 오리온, 그놈은 또다시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땅에서 팀은 운전자가 도망칠 때 떨어뜨린 검은 가죽 장갑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민간 경비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출입카드가 들어있었다. 윤서와 경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이 회사에서 일하거나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진입로를 찾은 겁니다. 게다가 초소형 카메라 영상에는 범인의 손목에 있는 가로선이 그어진 원 모양의 문신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문신과 출입카드라는 이중 증거였다. 새벽녘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심각했다. 최 경감은 출입카드를 조사했다. 이 회사는 여러 창고와 공업단지에 경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둠의 고리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침투했을 수 있습니다. 강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우리는 거의 사람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어. 문신, 출입카드, 그리고 디지털 흔적은 새로운 길을 열기에 충분해. 그는 모든 팀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오리온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반응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압박한다. 이 회사를 추적하고 그 문신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찾아낸다. 어둠의 고리를 그림자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무릎에 붕대를 감고 앉아있던 윤경희가 덧붙였다. 만약 그들이 조직 뒤에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 조직을 해체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만 쫓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전의 긴 밤은 체포로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어둠의 고리를 꿰뚫을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다.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경찰이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13일째, 대전의 태양은 천천히 떠올랐지만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전날 밤에 발견된 가죽 장갑과 출입카드가 이제 관심의 중심이었다. 세이프가드 시큐리티라는 민간 경비회사의 로고가 카드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강경정은 단호한 목소리로 아침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출입카드가 열쇠다. 이 회사는 여러 항구 창고와 공업단지에 계약을 맺고 있어. 만약 어둠의 고리가 이곳을 통해 침투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추적할 수 있다. 최민준 경감은 즉시 회사 데이터를 조사했다. 그는 세이프가드가 대전, 부산,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전지사가 최근에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단지, 경비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어젯밤 사건 현장 철길에서 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서와 경희의 눈이 번뜩였다. 그 낡은 창고가 임시 본부일 수 있어요. 그날 오후 팀은 위장하여 움직였다. 윤경희와 2명의 팀원은 항구 노동자로 위장했고 강경정과 최경감은 차 안에서 감시했다. 창고 단지는 조용해 보였다. 작은 경비 초소에 세이프가드 제복을 입은 2명의 경비원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CCTV 카메라는 일반 창고보다 훨씬 더 많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긴 단순한 물건 보관 장소가 아니야. 강경정이 중얼거렸다.
밤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삼엄해졌다. 팀은 경비원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 특수장비로 최 경감은 카메라 중 하나의 신호를 끊어 틈을 만들었다. 윤경희와 2명의 팀원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녹과 먼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한 창고 안에서 그들은 큰 화이트보드가 있는 방을 발견했다. 화이트보드에는 지도와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일부 얼굴은 이미 희생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인천 목록의 3명의 타겟을 포함하여 아직 살아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목록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보기관 자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윤경희는 숨을 참았다. 이건 작은 그룹이 아니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네트워크야. 갑자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방을 훑었다. 팀은 즉시 상자 더미 뒤에 숨었다. 제복을 입은 2 남자가 들어와 나지막이 대화했다. 내일 밤 본부로 물건 보내. 아무도 알게 해선 안 돼. 한 남자가 말했다. 걱정 마. 보스가 다 처리했어. 어둠의 고리는 방해받지 않을 거야.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윤경희는 총을 꽉 쥐었지만 강경정이 무전을 통해 신호를 보냈다. 움직이지 마. 그들은 그 대화를 녹음했다. 2 남자가 떠난 후 팀은 서둘러 증거를 수집했다. 지도, 서류,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 그러나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경보가 울렸다. 카메라 중 하나가 다시 활성화되어 그들의 그림자를 포착한 것이었다. 빨리 나와. 강경정이 무전으로 소리쳤다. 사이렌이 시끄럽게 울리고 창고 불이 켜졌다.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일부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한밤중에 추격전이 벌어졌다. 윤경희와 팀은 어두운 복도를 달려가며 상자 더미를 넘어뜨렸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복도 끝에 문은 잠겨 있었다. 한 팀원이 재빨리 문을 걷어차 열었다.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경비원들의 고함과 마주했다. 강경정의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타. 그들은 모두 차에 뛰어들었고 차는 단지를 떠나 질주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고무탄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숨이 가빴다. 윤경희는 간신히 챙겨온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적어도 이걸 가졌어. 그들은 본부로의 배송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게 우리가 필요한 흔적이야. 지휘본부에서 최 경감은 서류철을 검토했다. 한 페이지에 충청북도의 한산간 지역 주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가 그들의 본부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강경정은 지도와 팀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쫓기기만 했어. 내일 우리는 방향을 바꿔 그들의 소굴을 직접 공격한다. 방은 조용해졌고 천천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극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들은 해답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어둠의 고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했고 조직적이었으며 이제 본부로 가는 흔적이 눈앞에 있었다. 그날 밤 대전의 바닷바람은 짠 내음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실어왔다. 다음 전투는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면전이 될 것이었다. 사건 발생 14일째, 팀은 충청북도로 향했다. 산길을 뚫고 가는 여정에는 옅은 안개가 동행했다. 아침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그 안개 뒤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었다. 서류에 적힌 희미한 주소는 그들을 낡은 폐설탕 공장 건물로 이끌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버려진 듯 했지만 지붕 위의 새로운 안테나는 그곳이 여전히 사용 중임을 나타냈다. 강경정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조심해서 진입한다. 우선순위는 증거 확보와 생존자 구출이다. 팀은 뒤편을 통해 잠입했다. 녹과 먼지 냄새가 윙윙거리는 발전기 소음과 섞여 있었다. 안에서 그들은 넓은 공간을 발견했다. 낡은 현수막에는 어둠의 고리의 상징인 가로선이 그어진 원이 그려져 있었다. 수십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화이트보드는 메모로 가득했으며 캐비닛에는 노트북과 문서가 들어있었다. 갑자기 서두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복면을 쓴 여러 남자가 둔기를 들고 나타났다. 짧은 격투가 벌어졌다. 경찰은 사살하지 않고 제압하려 했었다. 윤경희는 잠시 궁지에 몰렸지만 날카로운 발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중앙홀에서 강경정은 손에 원 모양 문신이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를 발견했다. 어둠의 고리의 리더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우리는 작은 일부일 뿐이다. 두려움이 우리의 무기이고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할 것이다. 강경정은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진실이지. 그리고 오늘 진실은 우리 편이다. 싸움은 마침내 끝났다.
경찰은 여러 조직원을 체포하고 문서와 장비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한 작은 방에서 그들은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발견했다. 가방, 신발, 일기장. 일부는 마치 말없는 증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온전한 상태였다. 해가 더 높이 솟아오르자 낡은 건물은 공식적으로 봉쇄되었다. 지역 언론은 즉시 체포 소식을 보도했고 주민들은 멀리서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날 밤 지휘본부에서 강 경정은 무겁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팀에게 말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이것은 단지 범죄자를 잡는 문제가 아니다. 희망을 지키는 문제다. 윤서와 경위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직 젊었던 희생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항상 어둠이 존재한다는 경고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의 임무는 아무리 작더라도 빛을 밝히는 것이다. 최민준 경감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어둠의 고리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이 사건이 체포로 종결되었지만 훨씬 더 큰 교훈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의 위험, 경계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는 용기에 대해 이 이야기는 깊은 메시지를 남긴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말며 항상 가족과 우정의 가치를 굳게 지켜라.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이기 때문이다. 강경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을 한 문장으로 보고서를 마쳤다. 진실은 더딜지 모르지만 항상 제 길을 찾는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이 때로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시련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나 유혹적으로 보이는 제안에 직면했을 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보다 안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가족과 소통하고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위협을 느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 있으며 그 빛은 우리의 용기, 사랑, 그리고 연대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지킵시다.